안녕하세요. 결혼 생활 8년을 청산하고 다시 솔로로 돌아온 40대 여자입니다. 8년? 이렇게 보니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랑 오래도 살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작 그런 인간이란 걸 알았다면 8년은커녕 결혼조차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한들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앞으로 남은 인생이나마 최선을 다해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소연을 좀 하고 말이죠. 그러면 길고도 긴 저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8년이 된 부부였어요. 저흰 둘 다 아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저희의 의견을 시댁과 친정에서 존중해주는 분위기였죠. 그렇기에 각자 회사 다니며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8년이나 됐지만 크게 부딪히는 일 없이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갔죠. 남편이 워낙 다정한 사람이라 거의 싸우는 일도 없었어요. 게다가 저보다 친정에서 더 신경을 써주는 사람이라 늘 남편에게 고마웠죠. 오늘 장모님 건강검진 가시는 날인 건 알지? 어? 그게 오늘이야? 어이구, 어떻게 그걸 잊냐. 당신 그럴 줄 알고 나 오늘 연차냈어. 내가 모시고 다녀올게. 정말? 고마워.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지? 당신 아니었음 오늘 큰일 날 뻔했네.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장모님은 내가 잘 모시고 다녀올 테니까 당신은 출근이나 잘하세요. 이렇듯 남편은 제가 잊은 친정 일에도 발벗고 나서주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결혼 하나는 정말 잘했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속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게 잘 지내던 어느 날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덜컥 겁이 났어요. 혹시나 암 같은 큰 병은 아닌가 해서 말이죠. 걱정을 가득 안고 병원에 가보니 그곳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네,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상하지도 못한 임신이었죠. 피임기구도 제대로 쓰고 있을 뿐더러 가능성이 높은 날은 피했는데 그 희박한 가능성을 뚫고 생긴 아기였어요. 아기를 원한 적은 없었지만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온 아기잖아요.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만하죠. 바로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도 많이 놀라고 얼떨떨하겠지만 결국엔 기뻐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화를 내더라고요. 뭐? 임신? 임신이래. 이게 무슨 일인가 몰라. 조심하기도 하고 나이도 많아서 그런 쪽으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무슨 여자가 날짜 계산도 제대로 못해서 이사다를 만드는 거야? 우리 아이는 같이 말자고 했었던 거 잊었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섭섭한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아무리 임신 계획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라고 한들 말이죠. 거기에다 저딴 식으로 대뜸 화를 내니 기분이 상하기도 했고요.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무슨 임신이 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야? 뭐 싫다는 당신한테 마구잡이로 달려들어서 몰래 한 임신이야?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언성을 높이며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제야 남편은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눈치를 살피며 이상한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너무 놀라서 그랬지. 왜 사람이 너무 당황하고 놀라면 언성이 높아지잖아. 나도 모르게 너무 놀라서 그랬어. 당신 기분 많이 나빴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기분 풀어. 오해? 당신 같으면 오해를 안 하게 생겼어? 아무리 놀랬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축복은 못 해줄 망정 뭐?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 말 한번 잘했네.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해줄까? 그런 뜻이 아니었다니까. 여보, 내가 정말 실수했어. 미안해. 남편은 계속해서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아기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낳자거나 낳지 말자거나 아무것도 말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아예 임신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뒤로 남편은 임신이 달갑지 않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휴가 때 가려고 계획했던 여행을 취소하려는 어느 날이었어요. 아무래도 임신 때문에 몸조심을 해야 했으니까요. 이번에 우리 여행 가기로 한 것도 취소해야겠지. 아무래도 비행기 오래 타는 건 무리일 거 아니야. 그래야 하지 않을까? 노산이기도 하고 역시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뭐야? 임신 때문에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지금도 이런데 애 태어나면 더 할 거 아니야. 이래서 내가 아기 갖기 싫다고 한 거였는데. 이런 남편의 말을 듣는데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임신하면 그렇지 않아도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남편까지 저런 말로 임신이 달갑지 않다는 걸 표현하니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애를 낳자는 말이야, 낳지 말자는 말이야? 싫으면 지금 말해. 그렇게 말 빙빙 돌리지 말고. 안 그래도 힘든 사람 더 힘들게 하지 좀 마. 그간 남편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까지 화를 내니 남편은 한 발 물러서 또 눈치를 살피더군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냥 나는 아쉬워서 그렇지. 이번 여행 우리가 정말 기대했었는데 이렇게 취소해야 하니까 아쉬워서 그랬어. 여행 취소해서 아쉬운 것도 당신이 달갑지 않아 하는 것도 다 알아. 근데 이왕 생긴 아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좋게 말해주면 안 돼? 없앨 것도 아니고 낳아서 키워야 하잖아.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임신 탓하고 있을 건데?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당신도 많이 힘들 텐데 말 그렇게 해서 미안해. 남편은 또다시 미안하다고 하며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남편의 반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정말 이 아기를 낳아도 되는 것인지 걱정도 되더라고요. 지금도 저러는데 출산 이후 남편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막상 낳은 아기가 너무 예뻐 남편이 좋게 변한다면 더없이 행복한 결말일 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상상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건 저에게도 나쁘겠지만 태어날 아이에게도 끔찍한 상황일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러는 와중 시부의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매년 밖에서 하던 생신잔치를 갑자기 집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컨디션이 좋지 않은 몸인데 시부의 생신이니 어쩌겠어요. 힘들게 장을 봐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의 회사 일로 시모는 볼일로 바빠 혼자 생신상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홀로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배가 참을 수 없이 아파오더라고요. 아래쪽에서 무언가 흘러나오는 느낌이 들어 급하게 병원으로 갔죠. 보통 큰일이 아니라고 직감했지만 그땐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아기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말았으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노산이었던 터라 조심 또 조심했어야 했는데 온종일 음식을 하느라 애를 썼더니 몸이 버티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병실에 누워있으니 소식을 전해 들은 시부모님과 남편이 오더라고요. 누워있는 저를 본 시모는 눈물까지 흘리며 손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러고는 남편을 질책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넌 네 마누라가 임신했으면 진작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아니, 애초에 네 마누라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긴 했었던 거야? 시모의 질책이 쏟아지자 남편은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남편인데 그걸 왜 몰랐겠어. 혹시나 해서 좀 지나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안 하느니만 못한 남편의 답은 시모의 화에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이어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저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걸 아는 녀석이 왜 이번 생신은 집에서 축하하자고 우겨댄 거야? 내가 오늘 볼 일이 있어서 음식할 시간 없다고 말했지? 그래도 집에서 할 거라고 그렇게 우기더니 그렇지 않아도 네 와이프 노산인데 고생할 건 생각도 안 한 거야?
시모의 말을 들어보니 시댁에서 시부의 생신을 축하하자고 남편이 우겨댔더라고요. 시모가 약속이 있어 그건 곤란하다고까지 했는데도 말이죠. 남편은 시모의 말에 크게 당황하더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아니, 바깥 음식 먹기 지겹잖아. 난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미역국이나 먹으면 되겠지 하는 마음에 그랬던 거야. 나라고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몰랐다는 말만 하면 그만이야? 애는 둘째치고 네 와이프 몸 상한 거는 어떻게 할 거야? 나도 속상해. 나라고 마음 편한 줄 알아. 나도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남편은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의심의 끈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몸에 무리가 가게 하기 위해 남편이 일부러 이딴 짓을 벌인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집에서 생신상을 준비하자느니 타이밍 좋게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느니 평소와 다른 행실이 의심스럽기 짝이 없었죠. 무엇보다 수상한 건 남편이 지나치게 제 눈치를 살핀다는 거였어요. 물론 유산을 했으니 눈치를 살피는 게 당연하긴 했죠. 그런데 눈빛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걱정과 우려가 섞인 눈빛이 아니라 초조함이 담긴 눈빛 같더군요. 마치 죄 지은 사람이 눈치를 살피는 것처럼요. 그렇게 남편에 대한 의심은 나날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유산의 아픔에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임신과 그보다 더 갑작스러운 유산은 생각보다 큰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회복도 더디더라고요. 몸이 성치 않은데 마음도 힘든 상황이 이어지니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데 집중해 보려고요. 그렇게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여행을 제안하더라고요. 당시 엄마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겸사겸사 다 함께 떠나자고 말이죠. 여보, 엄마가 엄마 생신 축하 겸 여행을 같이 가자는데 당신 시간 돼? 내가 이러고 있어서 엄마가 걱정되나 봐. 기분 전환이나 하고 오면 어떻겠냐고 하더라. 여행 가서 좋은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여행? 좋지. 그렇지 않아도 당신 걱정되는데 다 같이 가면 좋겠네. 나도 회사에 말해서 휴가 쓸 테니까 장모님이랑 계획 세워봐. 4박 5일 정도면 되겠지? 그만큼이나 쉴 수 있어? 난 길어봤자 2박 3일 정도 생각했는데. 2박 3일이면 비행기에서 내려서 짐 풀자마자 다시 짐 싸서 돌아와야 해. 4박 5일은 돼야 좋은 거 보고 먹으면서 기분 전환을 하지. 회사에 미리 이야기하면 되니까 난 신경 쓰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계획 짜. 경비도 신경 쓰지 말고 말이야. 계획 짜서 나한테 말만 하면 내가 다 예약할게. 남편은 하나부터 열까지 책임지겠다며 신경 써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괜한 오해를 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몸과 마음이 워낙 힘드니 남편을 의심하는 데 에너지를 쏟기도 싫었고요. 여러 가지로 피곤했던 터라 애써 외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행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 남편이 곤란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어떻게 하지? 나 여행 같이 못 갈 것 같아. 오늘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잡혀서 나도 참석해야 한다지 뭐야? 남편의 말을 듣자 절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얼굴을 보고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이더라고요. 대리님, 오늘 오후에 급한 미팅이 잡혔어요. 아무래도 대리님 연차 다시 반납하시고 회사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부장님께서 빨리 대리님께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근 5년간 그 회사랑 거래했던 내역이랑 리스트 정리해서 보고서 올리라고요. 설마 벌써 비행기 타신 건 아니죠? 보시는 대로 빨리 연락 좀 주세요. 회사에서 온 연락은 한눈에 봐도 다급해 보이더라고요. 아쉽지만 그간 남편이 준비하던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남편을 붙잡아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어. 급한 일이라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여행은 부모님이랑 다녀올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회사 가봐. 아니야. 오후 미팅이라고 하니까 당신 공항에 데려다주고 가면 돼.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따로 가신다고 했으니까 당신 혼자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럴 시간이 돼? 보고서 작성도 해야 하잖아. 빨리 모셔다 드리고 회사 가서 하면 다 됩니다. 얼른 가자. 당신 가는 거 보고 일해야 일이 잘 될 것 같아서 그래. 남편은 한사코 공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편의 배웅을 받으며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좌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을 때였어요. 전원을 끄기 전에 남편에게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려고요. 그런데 마침 카톡이 하나 오더라고요. 저기요, 우리 집사람 지금 비행기 탔어. 4박 5일 동안 자유야. 어디야? 내가 지금 데리러 갈게. 남편에게서 온 연락이었어요. 미리 보기 내용을 보자마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카톡에 들어가 봤죠. 그 짧은 순간에 남편이 대화를 삭제했더라고요. 카톡을 보내고 난 후 바로 삭제를 하면 수신인 휴대전화에서도 삭제가 되잖아요. 바로 그 기능을 사용한 것이었어요. 남편이 아무리 재빨리 삭제를 했다고 한들 이미 두 눈으로 모든 걸 정확히 본 뒤였죠. 그렇게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여행에서 빠진 이유도 알아버렸죠. 상간녀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지 뭐겠어요.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자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재빠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대충 상황을 설명하며 흥신소를 통한 남편의 뒷조사를 부탁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비행기에서 내려 직접 그 추잡한 광경을 보고 싶었지만 그러면 부모님이 더 걱정을 하실 테니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또 다른 곳으로 떠나 마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도 했고요. 그렇게 여행길에 올랐고 여행지에서 실시간으로 외도 증거들을 받아보았습니다. 그중 단연 충격적인 건 상간녀의 정체였는데요. 상간녀는 남편의 회사 신입 직원으로 남편보다 20살이나 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25살인 거죠. 두 사람이 만나기 시작한 건 반년 전쯤이라고 했습니다. 상간녀가 남편 회사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땐 제가 임신을 하기 전이었거든요. 그제야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임신에 불만을 표현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하루라도 더 빨리 이혼을 해서 그 젊은 상간녀와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해버리면 큰 차질이 생길 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싫어했던 것이었어요. 이로써 무리를 하게 해 유산으로 이끈 것이 남편의 계획이었음이 확실해졌습니다. 일단 좋은 풍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혼을 계획했어요. 특히 복수의 칼을 더욱더 날카롭게 갈 수 있도록 해준 건 두 사람의 대화였는데요. 그 대화를 듣고 있자니 정말 이가 바득바득 갈리더라고요. 그러면 오빠 와이프는 지금 여행 간 거야? 오빠는 이 분위기 좋은 곳에서 나랑 스테이크나 썰고 있는 줄도 모르고? 회사에 급한 미팅 잡혔다고 말했지. 자기가 보내준 문자 보여주니까 감쪽같이 속던데? 지금쯤 장인 장모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을 거야. 4박 5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동안 나 이런 데 많이 데리고 가줘야 해. 이런 데만 데리고 가겠어? 백화점 가서 가방도 사줄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한 달 쉬다 오자고 할 걸 그랬어. 그러면 자기랑 여행도 다니고 좋았을 텐데. 비행기 추락사고 이런 거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 안 해도 될 텐데. 비행기 추락사고. 이 말을 듣는데 정말 온몸에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어떻게 된 인간이 그런 말을 입에 올릴 수가 있는 것인지 아무리 어린 여자한테 미쳐 있다고 해도 말이죠. 당장이라도 달려가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어진 대화도 가관이었어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나저나 나 이번에 기획안 제출하라고 하던데 오빠가 도와줄 거지? 당연하지. 우리 자기 일인데 내가 다 도와줘야지.
자기도 얼른 진급하고 자리 잡아야 하니까. 역시 오빠가 최고야. 그나저나 오빠 돈 이렇게 막 써도 돼? 오빠 와이프가 눈치채면 어쩌려고. 눈치? 퍽이나 그 여자가 눈치채겠다. 그 여자 지금 유산했다고 세상 온갖 슬픔을 혼자 다 떠안는 사람처럼 굴고 있어. 그런 사람이 나한테 신경 쓸 겨를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평소에도 정신이 워낙 없는 사람이었어. 오죽했으면 그 부모도 내가 다 챙겼을까. 책 잡히기 싫어서 다 챙기느라 내가 피곤해 죽겠다니까. 그랬습니다. 남편은 진심에서 우러나와 제 부모님을 챙긴 것이 아니었어요. 본인이 외도나 저지르고 있으니 부모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말이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갈며 여행지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바로 상간녀의 본가와 상간녀가 만나는 남자에게 외도 증거를 다 보내버렸어요. 알아보니 상간녀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는 상태더군요. 남편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었고요. 그러니까 상간녀가 남편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유야 뻔하죠. 그저 빠른 진급과 편한 회사 생활을 위해 나이 많은 남편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상간녀의 예비 남편은 바로 회사를 찾아가 한바탕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외도 증거를 주었으니 예상한 대로였죠. 그러자 두 사람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게 누구긴 누구겠어요. 만신창이가 된 남편과 화장이 다 번져 몰골이 엉망이 된 상간녀였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그딴 짓을 왜 한 거야? 미치지 않고서야 왜 그런 걸 보내서 이 상황을 만드냐고. 그러게, 아줌마 진짜 미쳤어요? 미치려면 혼자 곱게 미칠 것이지. 왜 남의 인생을 다 망쳐놓고 그래요? 미친 건 두 사람이지. 불륜이나 저지른 주제 어디서 감히 큰 소리야? 지금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란 상황인 건 몰라? 내가 왜 무릎을 꿇어요? 뭘 잘못했다고? 아줌마 남편이 먼저 나한테 만나자고 했어요. 남편 하나 못 휘어잡은 주제에 누구한테 무릎을 꿇으라 말아야? 상간녀는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처럼 악다구니를 써댔습니다. 그래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런 상간녀에게 겁을 주었죠. 야, 너 이제부터 말 한마디 한마디 잘 생각해서 하는 게 좋을 거야. 너 지금 결혼만 깨졌지? 과연 이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해? 네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네 미래가 달라질 거야. 나 시간 많거든? 내가 여기서 더 많이 화가 나잖아. 그러면 나 평생 너 쫓아다니면서 네 앞날에 똥 칠해줄 수 있어. 네가 결혼한다고 하면 그 식장에 가서 난동을 피울 거고, 네가 재취업을 한다고 하면 그 회사에 찾아가서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런 꼴 당하기 싫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상간녀는 할 말이 없는지 그저 씩씩거리며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남편 놈이 뚫린 입으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틀린 말 한 게 하나 없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해? 무릎? 참 기가 막혀서. 당신이 가만히 있었다면 그깟 무릎 얼마든지 꿇어줬겠지. 그런데 당신이 그딴 짓을 벌이는 바람에 우리 두 사람 꼴이 우스워졌잖아. 당신 같으면 무릎을 꿇고 싶겠어?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우리 일은 우리끼리 조용히 대화로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 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어쩌면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나 뻔뻔할 수가 있는지. 남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무슨 큰 죄를 저지른 듯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남편에게 지지 않고 맞서 주었죠. 내가 누구 좋으라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두 사람은 불륜 저지르면서 대화로만 사랑을 나눴어? 아니잖아. 온갖 추잡한 짓은 다 했을 거 아니야.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픈 거 다 하고 다녔으면서 뭐? 조용히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내길 바란다고?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정신 차려. 내가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바람을 피운 거라고. 잘못은 네가 한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를 쳐? 저 역시 남편을 향해 고함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인상을 잔뜩 찌푸리더니
차라리 잘 됐다고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됐어. 차라리 잘 됐어. 그냥 이혼하자. 어차피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했는데 시간 낭비할 일 없겠어. 이렇게 된 거 무릎 꿇고 용서를 빌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해봤자 당신도 마음 풀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냥 깔끔하게 이혼해. 그래, 바라던 바야. 그런데 내가 진짜 궁금한 걸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만 묻자. 당신, 나 임신했을 때 아버님 생신상 차리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유산까지 하게 된 것도 당신 계획이었어? 나하고 이혼할 때 걸림돌이 될까봐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니? 확신을 가지고 남편에게 물으면서도 내심 아니라는 말을 하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정도로 최악이란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램과는 달리 남편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맞아. 이렇게 된 마당에 거짓말을 해봤자 뭐 하겠어? 당신이 생각한 대로 내가 다 계획한 거야. 당신이 무리를 하면 유산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말이야. 그런데 정말 내 생각대로 다 될지는 몰랐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선 정말 유산을 할지는 몰랐다니. 그것만 해도 충격이 큰데 남편은 더 충격적인 말을 이어서 해댔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유산한 거 사실 당신한테도 좋은 일 아니야? 난 당신이 무사히 출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든 이혼했을 거야. 그렇게 되면 당신도 당신이지만 그 애의 삶도 얼마나 처량하겠어. 그러니까 나 너무 원망만 하지 말고 차라리 다행이다 생각하고 살아. 그게 당신한테도 좋으니까 말이야.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정말 너무 화가 나 눈앞이 새하얗게 되더라고요. 그대로 바로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남편의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고함을 지르는 남편에게 한마디 해주었어요.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다행, 네가 쓰레기라는 걸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스럽다 정말. 더는 얼굴 보고 있는 것도 구역질나니까 당장 꺼져. 저 여자 데리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나라고 다를 줄 알아? 나도 당신 얼굴 보면 구역질나. 다 늙어빠진 주제 성격만 더러워서는 바로 이혼할 준비나 해. 괜히 나한테 복수한다 치고 이혼 안 한다고 버티지 말고. 그래야 이 예쁘고 젊은 애랑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살 거 아니야? 위자료는 얼마든지 줄 테니까 바로 도장이나 찍어. 알겠어? 남편은 끝까지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에게 상간녀가 대신 복수를 해주더라고요. 아저씨 미쳤어요? 내가 왜 아저씨랑 결혼을 해요? 앙칼진 상간녀의 말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상간녀를 바라보더군요. 이런 반응을 예상도 못한 눈치였어요. 남편은 한치 의심도 하지 않았던 거죠. 20살이나 어린 상간녀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남편의 믿음을 상간녀가 산산조각 내기 시작했죠. 20살이나 늙은 유부남을 내가 정말 사랑했다고 믿은 거예요? 순진한 거야, 멍청한 거야. 아까 내 약혼자가 와서 사무실 뒤엎는 걸 봤잖아요. 그걸 보고도 내가 정말 아저씨를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하고는 왜 만난 거야?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나랑 같이 살고 싶다며. 그 말을 다 믿었다니. 이제 보니 멍청한 거네. 난 그저 아저씨를 이용해서 회사 생활 좀 편하게 하려던 것뿐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저씨를 더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고 더는 회사 다닐 일도 없을 텐데요. 결혼은 무슨? 다신 아저씨랑 만날 일은 없을 거예요.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나하고 결혼할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상간녀는 최선을 다해 열변을 토하며 진실을 말했어요. 막상 남편은 제대로 듣지 않고 있었지만요. 저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상간녀를 붙잡고 헛소리할 정도였으니까요. 자기야, 진짜 왜 그래? 지금 집사람이 보고 있어서 그래? 자기도 다 들었잖아. 나 이제 저 여자랑 곧 이혼해.
그러면 자기랑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남편은 제가 아니라 상간녀에게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는 그런 남편의 손을 가차없이 뿌리쳐버리더군요. 아, 진짜.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난 평생 노인네 뒷바라지나 하면서 살 생각 전혀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저씨도 꿈 깨세요. 상간녀는 한결같이 냉정한 모습으로 남편을 대했어요. 그런 상간녀의 모습에 남편은 드디어 현실을 자각한 듯 원망을 쏟아내더라고요. 다 진심인 거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뭘 해줬는데? 누가 해달라고 했나? 다 자기가 해주고 싶어서 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저래? 상간녀는 절망을 쏟아내는 남편이 지긋지긋하다는 듯 굴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 꼴값을 떠는 인간들을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현관문 앞에서 다툰다 싶더니 경비분의 손에 쫓겨났습니다. 워낙 시끄러워서 다른 주민이 신고라도 했던 거겠죠. 그 후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해 모두 승소를 했습니다. 덕분에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었어요. 상간녀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중간에 남편이 설득을 어떻게 한 것인지 다시 사이가 좋아졌더라고요. 20살이나 많은 이혼남을 옆에 끼고 으스대는 꼴이 참 웃기지도 않았어요. 드디어 다 끝났네요. 받은 위자료로 새 출발 잘하세요, 아줌마. 난 아줌마가 이혼해준 덕분에 돈 걱정 안 하고 살 테니까. 백수 신세의 20살 많은 남자가 뭘 어떻게 해주려나? 과연 돈 걱정 안 하게 해줄지 모르겠네. 뭐 그렇게 생각해서 네 맘이 편하다면 그대로 살아. 정신건강에는 좋겠네. 어머, 아줌마 몰랐어요? 우리 자기 집에 재산이 좀 있다던데. 그래서 그렇게 쉽게 이혼한 건가? 들어보니까 우리 오빠 물려주려고 건물도 처분하시려고 한다던데요? 그렇지, 오빠. 그럼 내가 다 알아봤지. 3층짜리 건물 처분하려고 부동산에 내놨다고 하더라고. 그거 처분하면 누굴 주겠어? 하나뿐인 아들인 날 주시겠지. 내가 그 돈으로 우리 자기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줄게. 자기는 그냥 내 옆에 있기만 해. 들었죠? 아줌마는 좀 억울하겠어요. 더럽고 치사해도 참고 버텼으면 돈은 펑펑 쓰면서 살았을 텐데.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이 대박 기회를 놓쳤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 내가 아줌마 억울하지 않게 부지런히 잘 쓸게요, 그 돈. 들어보니 전 남편은 상간녀를 전 시댁의 재산으로 홀린 듯 하더라고요. 그제야 왜 둘의 사이가 다시 좋아졌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상간녀는 결혼도 무산되고 본가에서도 쫓겨났으니 갈 곳이 없었겠죠. 그러다 전 남편이 재산을 받을 것 같자 나이 많은 그의 곁을 남기로 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시샘이 나거나 후회했냐고요? 전혀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저 남자와는 더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또 시부모님은 저딴 인간에게 재산을 물려주실 분들이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별로 약이 오르지도 않더군요. 그리고 만에 하나 그 돈을 물려받는다고 쳐도요. 저렇게 이루어진 가정이 평탄할 리 없지 않겠어요?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있잖니. 세상 모든 것이 네 뜻대로 흘러가진 않을 거야. 그 돈이 정말 네 손으로 들어오게 될지는 난 잘 모르겠다. 그래도 넌 그렇게 믿고 살아. 그래야 네 말대로 노인네 뒷바라지할 의욕이라도 생길 테니까. 그렇게 말한 후 홀로 돌아와 그 두 사람을 잊고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전 시부모님이 찾아왔더라고요. 아가, 잘 지냈니? 우리가 이제야 너희가 왜 이혼을 했는지 자세히 알게 되었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니? 전 시모는 이제야 모든 사실을 알았다며 눈물을 글썽이고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알려봤자 뭐하겠나 하는 생각에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온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야 뭐 늘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저의 물음에 전시모와 전시부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그러곤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말을 시작하더군요. 어떻게 알긴? 그 녀석이 그 여자애를 집으로 데리고 왔더구나. 와서 한다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뭐라고 하던가요? 저한테는 결혼할 거라고 하던데. 그래, 결혼할 거니까 우리 보고 돈을 좀 달라고 하더구나. 우리가 건물 처분한 건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건지. 내 자식이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더구나. 그 젊은 여자애가 뭐가 모자라서 40이 넘은 아저씨 옆에 붙어 있겠어? 다 돈 때문인 거지. 그 녀석도 그걸 알긴 아는 모양인지 돈 내놓으라고 어린애처럼 떼를 쓰는데 할 수만 있다면 뱃속에 다시 넣고 싶은 심정이었어. 역시나 전 남편은 발이 빨랐습니다. 전 시부모님이 건물을 처분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상간녀와 함께 찾아왔대요. 상간녀와 결혼할 거라고 말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닥달하기도 했고요. 두 분은 크게 실망하신 듯 했어요. 아들이 외도로 이혼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이 큰데 돈까지 내놓으라 하니까요. 그러셨구나. 많이 놀라셨겠어요. 놀라기만 했겠어? 나는 물론이고 네 시아버지까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쫓아내버렸다. 앞으로 우리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도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 너 같은 놈한테 줄 돈은 땡전 한 푼도 없으니까 말이다. 전 시모는 격양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니 무언가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건 바로 준비해오신 통장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네 거야. 언젠간 너희 부부한테 물려주려고 모았던 돈이랑 건물 처분한 돈 조금 넣었다. 깜짝 놀라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엔 예상보다 큰 금액이 찍혀 있더라고요. 다시 통장을 돌려드리며 차마 받을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도 전 시모는 다시 통장을 주며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너무 많아요. 저 위자료도 받았고 이렇게 큰 돈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기는 내 아들놈 때문에 유산이라는 아픔도 겪었지 않니? 또 그런 꼴까지 보고 이혼하게 됐는데 그까짓 위자료로 되겠어? 이 돈으로도 네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 마음이 편해서 그래. 이런 것밖에 줄 수 없어서 미안하구나. 전 시모는 끝까지 손에 통장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으시더군요. 그리고 그 녀석이 널 찾아올 수도 있어. 그 여자애는 물려받을 돈이 없다고 생각되면 바로 그 녀석 버리고 도망갈 거야. 너도 봤으니 다 알겠지만 말이다. 그러면 그 녀석이 어딜 가겠어? 우리한테는 쫓겨나고 영까지 끊겼으니 널 찾아오지 않겠어? 만에 하나라도 널 찾아오거든 소금이나 뿌리고 쫓아내버려.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면서 말이야. 전 시모는 끝까지 저의 편에 서서 저를 위한 말을 해준 후 돌아갔어요. 시간이 흐른 뒤 역시나 전 시모의 말처럼 전 남편 놈이 절 찾아왔더라고요. 이혼하자고 할 때는 그렇게나 뻔뻔하고 당당한 모습이더니 이번엔 잔뜩 불쌍한 척을 하며 앞에 서 있더군요. 여보, 오랜만이야. 여보 좋아한다. 너랑 나 이혼한 지가 언젠데 여보래? 그리고 왜 찾아왔어? 우리 다시는 보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약속한 거 아니었어? 상간녀랑 행복하게 살 테니 빨리 이혼하자고 한 사람이 당신이란 걸 잊었어? 아직도 그 일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야? 그게 언제적 일인데. 나 그 여자애랑 끝냈어. 막상 이혼하고 나니까 당신이 그리워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끝내버렸어. 당신한테 돌아오려고 말이야.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전 남편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오로지 절 너무 사랑해서 돌아온 거라고 하더군요. 상간녀의 말처럼 멍청하기 짝이 없었어요. 이제와 후회한다고 내가 그리워 돌아왔다고 하면 뭐 달라지나요? 이쪽은 받아줄 생각 요만큼도 없는데 혼자서 확신하는 눈치였어요. 모두 없던 일로 하고
자신을 받아줄 거라고 말이죠. 당신은 내 생각 안 났어? 그래도 연애까지 합치면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10년이 넘는데 가끔 내 생각 나지 않았느냐고. 이제 와서 이딴 말 하는 거 보니까 그 어린애가 도망이라도 갔나 봐? 그걸 어떻게... 다 아는 것 같으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그 애 그냥 도망가 버렸어. 내가 받을 재산 없고 부모님하고 연도 끊기니까 알아채고 바로 도망치더라. 정말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더라고. 내가 이때껏 쓴 돈이 얼만데 정말 나쁘지 않아? 진짜 이런저런 일 다 겪으면서 느낀 건데 당신만한 여자가 없더라고. 당신처럼 나랑 잘 맞고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나랑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전 남편은 어느새 뻔뻔한 모습으로 돌아와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그런 남편의 얼굴에 손에 쥐고 있던 굵은 소금을 뿌려주며 이렇게 말했죠. 이거나 먹고 떨어져. 어디서 꼴같았게 재결합을 우느네? 내가 미쳤어? 너 따위 놈이랑 다시 살게. 너 같은 거 돈 주면서 데리고 살라고 해도 싫다 이 말이야. 전 남편은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황당하단 눈빛으로 바라보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표정을 바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러면 돈이나 좀 내놔. 돈? 나한테 돈 맡겨놨어? 뭐 이리 당당하게 돈을 달래? 나 다 알고 있거든.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돈 줬지? 내가 다 듣고 왔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 그거 원래 내가 다 받았어야 할 돈이야. 그러니까 그 돈 내놓으면 조용하게 가줄게.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싶었어요. 기껏 찾아와서 한다는 짓이 하소연과 돈 타령이라니. 이 와중에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말이죠. 너 미쳤니? 내가 그 돈을 줄 것 같아? 정신 좀 차려라. 이 돈 정당하게 내 손에 들어온 돈이야. 그런 돈을 내가 왜 당신을 줘? 당신 같으면 주겠어? 정당? 정당 같은 소리 하네. 전부 우리 부모님 돈인데 남인 당신이 그 돈을 왜 받아? 그거 내가 소송 걸면 다 나한테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내놔. 지금 나한테 주면 그 돈의 절반은 당신 줄게. 예정을 생각해서 말이야. 아, 그러셔? 그러면 당신이 말한 대로 소송 걸어. 걸면 되겠네. 그렇게 깔끔한 방법을 두고 왜 여기 와서 이 난리야? 피차 얼굴 보기도 싫은 사이에 이러고 있지 말고 가서 변호사나 선임해. 그래야 이 아까운 돈 한 푼이라도 받아갈 거 아니야. 전 남편에게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은 할 말이 없었는지 난동을 피우더라고요. 야, 얼른 돈 못 내놔? 돈 줄 때까지 여기서 안 나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잘 됐네. 그렇지 않아도 갈 곳도 없었는데 계속 여기서 지내면서 돈 받아가면 되겠어. 내 꼴 보기 싫다고 했지? 그런데 어떻게 하냐? 난 당신한테 돈 받을 때까지 안 나갈 건데. 기어이 전 남편은 바닥에 드러누워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런 전 남편의 모습을 보며 끝까지 진상이다 싶었어요. 결국 경찰서에 신고를 해버렸고 전 남편은 경찰의 손에 의해 쫓겨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상간녀에게 연락이 다 왔더라고요. 전 남편을 제발 좀 데리고 가라고 말이에요. 쫓겨난 전 남편이 이쪽으로 오는 대신 상간녀를 찾아가 진상을 부려댔나 봐요. 아줌마 남편 좀 데리고 가세요. 혼자 사는 거 힘들 텐데 저 남자라도 데리고 가서 살라고요. 내가 미쳤니? 너도 싫은 남자 나라고 좋겠어? 그러지 말고 잘 데리고 살아. 너 좋다고 그렇게까지 매달리는 남자 살면서 찾기 힘들다. 그러니까 네 운명이라 생각하고 잘 데리고 살아봐. 내가 미쳤어요? 그때야 받을 재산이라도 있다고 하니 한번 같이 살아볼까 했던 거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늙은 노인네 뭐 득될 게 있다고 데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인네를 나라고 데리고 살고 싶을 것 같아? 그리고 너 내가 한 말 잊었어? 여기서 더 열받게 하면 너 쫓아다니면서 네 인생에 똥칠한다는 말. 앞으로 펼쳐진 게 꽃길은 아니더라도 똥밭은 아니어야 하지 않겠니?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너 좋다고 찾아간 남자는 네가 해결해. 그 뒤로 겁이 나긴 했는지 상간녀에게서 연락 오는 일이 더는 없었어요. 그리고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해 들었는데요. 전 남편이 얼마나 끈질기게 상간녀를 찾아가 난동을 부렸는지는 몰라도 결국 구치소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저는 제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은 시골로 내려와 정착해 살고 있는데요. 귀농해서 농사 짓는 게 적성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작은 텃밭을 꾸리는 일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가끔 일이 있는 날엔 과수원에 나가 알바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소일거리를 하면서 블로그에 글을 쓰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마음을 달래고자 쓴 글이었는데 우연히 인기를 좀 얻었어요. 요즘엔 시골 생활을 하며 느낀 점을 쓰곤 해요. 그 덕에 여러 협찬이 들어오기도 하고 작지만 수익도 생겼습니다.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생활할 만큼의 돈은 있으니까요. 지금 생활이 만족스러워 한동안은 더 이렇게 지내보려고 해요. 처음에 시골로 간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너 시골 간다고 했을 때 내심 걱정 많이 했어.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내려보내도 되는 건가? 저러다 이상한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해서 말이야. 그랬어? 미안해, 걱정 끼쳐서. 미안하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도 살아보려고 갔다는 생각이 들어. 아니, 이곳이 널 살렸다는 생각이 들어. 너 여기 와서 표정도 더 밝아졌고 많이 웃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모로 좋아졌어. 딸, 엄마는 우리 딸이 혹시나 그런 일 때문에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어. 그런데 이렇게 보란듯이 일어나줘서 고마워. 요즘 우리 딸 너무 보기 좋다. 엄마에게 보기 좋다는 말을 듣는데 비로소 행복하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엄마의 말처럼 처음에는 죽지 못해 살려고 이곳에 오는 결정을 했거든요. 전 남편과의 이혼이 후회스러운 것은 절대 아니었고요. 그저 전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에 너무 한탄스럽더라고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잃은 기분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행복을 느끼네요. 우연히 들어선 이 길에서 잘 살아보고자 여러 노력을 한 덕분이겠죠? 돌이켜보면 행복 참 별거 아닌데 그땐 왜 그렇게 멀어 보였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이렇게만 잘 살아보려고요.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시모와 남편의 추악한 계획을 알고 이혼하게 된 여자입니다. 남편을 지인들의 소개로 만나 평범한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된 특별한 것 없는 부부였어요. 그런 저희가 이혼을 하게 된 건 결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던 때로 이유는 시모와 남편에게 있었죠. 시모는 저희가 결혼할 당시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친정이 시댁보다 부유하지 않다는 것 때문이었죠.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시댁이 저희 친정을 무시하는 것만큼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못마땅해 하는 것을 숨기지 않으니 저도 사람인지라 결혼을 취소해버리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나 아무래도 이 결혼 못하겠어. 승우 씨 엄마가 우리 집을 저렇게나 탐탁치 않아 하는데 무슨 결혼을 하겠어? 지혜야, 그게 무슨 말이야. 상견례까지 다 끝냈는데 갑자기 결혼을 못하겠다니.
승우 씨도 다 봤잖아. 승우 씨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승우 씨 집이나 우리 집이나 가진 재산 차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왜 승우 씨 엄마는 우리 집을 밥도 못 벌어먹고 사는 집 취급을 하는 거야? 난 이런 취급 받으면서 결혼할 생각도 없고 그런 취급 받으면서 평생 살 자신도 없어. 지혜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런데 지혜야, 내가 너 평생 저런 소리 듣게 할 사람으로 보여? 나도 우리 엄마가 저렇게 나올 거란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대처하지 못했을 뿐이지. 앞으론 우리 엄마가 저런 말 절대 못하도록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게. 그러니까 그런 말 다신 하지 마. 내가 진짜 잘할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제 말에 남편은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당시엔 결혼을 마음먹었을 만큼 남편을 사랑하기도 했고 남편이 시모가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막아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니 다시 마음을 돌려먹게 되었어요. 거기에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엄마에게도 지극정성으로 하는 모습에 한 번 더 믿어보자 싶었던 거였죠. 그렇게 결혼까지 하고 나니 남편이 시모에게 잘 이야기하긴 했는지 더는 재산 문제로 걸고 넘어지는 일은 없었어요. 저 역시 그런 뒷말이 나오게 하지 않으려고 애초에 정확히 반반 결혼을 하기도 했고 누구 한 명이 더 많이 쓰는 일 없이 정확하게 계산해서 반반 결혼이라는 사실을 양가 집에 다 알리기도 했어요. 그 이후로 시모에게 시달리는 일은 없을 거라 안심했는데 시모는 재산으로 말을 할 수 없게 되자 괜한 트집을 잡아 절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부르더니 저에게 음식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온갖 일을 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오늘은 김장 좀 하자. 네? 김장이요? 김장철도 아닌데요. 김장은 꼭 김장철에만 하라는 법이라도 있니? 김장김치를 먹고 싶으면 김장하는 거지. 그래도 어머님 댁에도 김치 많고 저희도 아직 김치가 많은걸요. 넌 어른 말에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말대꾸 할 거니? 그냥 하라고 하면 좀 해. 처음 불렀을 땐 밑반찬을, 두 번째 불렀을 땐 전복죽을 한 냄비 끓여 소분에 얼리라고 하더니 결국 김장하라는 말까지 나오더군요. 처음엔 남편도 시댁에 갈 때마다 제가 갖은 고생을 하니 저를 도와주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때마다 시모의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여보,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재료라도 다듬어 줄까? 아니면 식기라도 씻어줘? 아들, 너 지금 뭐해? 남자가 주방에 들어와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했지? 엄마 밥 얻어먹고 살 때도 안 하던 짓을 왜 이제야 와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살던 대로 살아, 하던 대로 하고. 혹시 네 집사람이 잔소리라도 하니? 우리 집에 있다가 너희 집에 가면 못 살게라도 구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엄마. 그냥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마음에 걸려서 그렇지. 네 눈엔 엄마 힘든 건 보이지도 않아? 그저 마누라밖에 안 보이지? 마누라 힘든 것만 보지 말고 이 엄마 힘든 것도 좀 생각하고 그러려무나. 마누라가 이렇게 와서 하지 않으면 이걸 엄마 혼자 다 해야 하는데 혼자 하다가 이 엄마 몸져 눕기라도 했으면 하는 게야? 에이, 엄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 두 사람 다 힘드니까 내가 도우면 좀 더 수월하게 끝날 거 아니야. 얼른 끝내고 다 같이 쉬자. 네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얼른 주방에서 나가지 못해? 가자미 눈을 뜨고 시모가 고함을 질러대자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주방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 후론 가운데서 눈치만 살필 뿐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했어요. 처음엔 그런 남편의 입장도 이해하려 했지만 제가 힘든 건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남편도 돕고는 싶은데 시모가 뒷목 잡고 넘어가는 신용을 하니 어떻게 할 수 없던 남편도 답답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한두 번이지. 점점 잔소리는 심해지고 주마다 와서 그런 짓을 하고 있자니 이해는커녕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남편이 얄미워지더군요. 결국 남편과 전 시댁에 다녀오기만 하면 싸우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턴 그 싸움이 당연해지더라고요. 여보, 정말 어떻게 좀 해봐.
이게 뭐야? 내가 어머님 종노릇이나 하려고 결혼했어? 당신 결혼할 때 뭐라고 그랬어? 이런 일 없도록 중간에서 잘한다고 했잖아. 말은 바로 해. 그때 엄마가 재산 문제로 당신한테 뭐라고 하는 것만 막아준다고 했었어. 그 뒤로 엄마가 그 이야기 꺼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니 한 약속은 지켰다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딱 그 말만 못하게 했다고 약속을 지켰다고? 당신 눈엔 내가 힘든 건 보이지도 않아? 처음엔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려고 노력이라도 하더니 왜 요즘엔 강 건너 불구경인데? 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도 않냐고.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엄마가 내가 나서기만 하면 뒤로 넘어갈 태세로 화를 내는데. 당신은 당신 엄마가 그 정도 화낸다고 뒤로 넘어갈 사람으로 보여? 절대 그렇게 약한 분 아니니까 도와주거나 말하라고. 아, 몰라.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못 참겠으면 당신이 못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해. 그러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지? 그래, 알겠어.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후회? 난 후회 같은 거 안 해. 그러니까 뭐든 당신 스스로 해결하라고. 그렇게 다시 주말이 왔고 남편은 시모에게 괴롭힘 당하는 저에게 아예 시선조차 주지 않더라고요. 저희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눈치챈 시모는 더욱 신나서 저에게 살림 교육을 시킨다는 명목하에 저를 더 쥐잡듯이 잡아대고 있었고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산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 매주 이렇게 와서 배우는 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더도 덜도 말고 딱 저렇게 말했더니 시모가 당황스럽다는 듯 저를 보더라고요. 그랬겠죠. 이렇게까지 대놓고 힘들다 못하겠다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전까지야 남편이 그래도 눈치라도 살피고 다툼이 있긴 했어도 그 끝엔 언제나 미안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애써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도 참고 넘겼던 것이었는데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니 더는 참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거기에다 남편이 하는 꼴이 얄밉기도 했고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네 말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불러도 오지 않겠다. 이거니? 네, 들으신 대로 앞으로는 특별한 날이 아니라면 오지 않으려고 해요. 저도 주말에는 좀 쉬어야 하고요. 체력이 남아돈다고 한들 주마다 여기 와서 체력 소모, 정신 소모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이때까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 회사 일에도 지장이 있기도 했고요. 뭐야? 너 정말 버르장머리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어디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온다 못 온다 말을 짓거려대는 거야. 시모의 입에선 결국 욕설들이 흘러나왔고 이상하게도 그런 시모가 보는데 겁이 나기는커녕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틀어진 이상 오늘부터 더는 이 빌어먹을 시집자리도 그보다 더 꼴보기 싫은 시모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겠죠. 저는 이왕 저지른 김에 확실히 하자 싶은 생각에 하고 있던 모든 일을 내팽겨치며 말했습니다.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네요. 이왕 말이 나왔고 이미 먹을 욕은 다 먹은 것 같으니 당장 오늘부터 하지 않을게요. 시모는 제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그저 보고만 있더군요. 그런 시모를 뒤로한 채 집에 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평온한 표정으로 가방을 집어들자 남편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 말리려고 달려들었죠. 여보, 왜 이래 갑자기?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어. 일단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생각을 좀 해보라고. 이대로 가면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 당신 이대로 가면 앞으로 우리 엄마 어떻게 보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당신이 사과하는 신용이라도 하면 내가 옆에서 도울 테니까 지금 빨리 사과하라고. 내 말 못 들었어? 더는 힘들어서 이렇게는 못 살아. 그러니까 어머님 마음 상한 게 그렇게 걱정이 되면 당신이 사과하고 당신이 마음 풀어드려. 그러면 되잖아. 당신 진짜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제정신 아니지? 미친 거지? 제발 정신 차려. 지금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이 누군데? 왜 내가 사과를 해야 해?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그저 며느리란 이유로 주말마다 불러서 못 살게 군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냐고. 난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잘못한 게 없어서 사과 같은 거 할 생각은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남편과 저의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남편은 시모에게 사과를 해라. 전 절대 못한다고 하며 양보도 없는 싸움이 이어지고 있던 그때였어요. 가방 속에 있던 전화가 울리고 잠시 싸움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어요. 양숙희 씨 따님 맞으신가요? 저는 구급센터 대원인데요. 어머님께서 신호등을 건너시다가 음주운전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현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빨리 병원으로 좀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 순간 잠시 정신이 멍해졌어요. 옆에 있던 남편은 계속 시모에게 사과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 남편을 뿌리친 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해 엄마를 부르는 순간 엄마는 눈을 감아버렸고 그게 마지막이 되어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처럼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저를 대신해 모든 일을 남편과 시모가 대신해 주었고 정신이 조금 돌아왔을 땐 장례가 끝난 뒤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으니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며 서류를 건네주더군요. 여보, 이거 보험회사에서 주고 갔어. 응? 보험회사? 이게 뭐지? 나도 잘 몰라. 그냥 당신한테 전해주라고 하더라. 당신이 장례식장에서 워낙 정신이 없어 보이니까 나한테 준 것 같아. 여기 명함도 같이 받아뒀으니 서류 살펴보고 연락 한번 해봐. 남편은 서류를 건네주곤 화장실로 가버렸고 혼자 서류들을 살펴보았어요. 그 서류들은 엄마의 사망보험금 서류였는데 엄마가 저도 모르게 사망보험을 들어놓았던 것이었죠. 언제 닥칠지 모를 죽음의 순간을 준비하며 남아있을 딸 생각을 먼저 한 엄마를 떠올리니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저를 위해 준비한 서류들을 보며 하늘에 계신 엄마가 걱정하지 않게 정신을 다잡고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후 더 밝게 그리고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이땐 시모도 더는 저를 시댁으로 부른다거나 괜한 트집을 잡는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을 모두 잃은 제가 안타까워 이제 좀 잘해주려나 보다 생각했죠. 남편 역시 저에게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괜찮은 척해도 세상에 혼자 내던져진 우울감이 줄어들지 않더군요. 회사 일을 계속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였고 잠시 회사를 쉬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회사를 그만둔 후 엄마가 가지고 있던 여러 재산과 보험들을 정리하러 갔어요. 그 금액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꽤 컸어요.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혼자 처리하기 시작했죠. 어느 정도 말끔하게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남편이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너 회사 그만둘까 봐.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한편으론 의아했어요. 그 전까진 회사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니 의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뭐? 회사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 장모님 돌아가시고 당신도 너무 힘들어했고 요즘도 당신 보고 있으면 내가 걱정이 돼. 그래서 나도 회사 그만두고 이참에 당신이랑 같이 쉬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최선을 다해 제 핑계를 대고 있었지만 그저 그냥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겠다는 거잖아요. 남편 역시 상황이 여의찮고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다면 그만두고 쉬는 걸 반대할 생각은 없었지만 저도 쉬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마저 회사를 그만둬 버린다면 앞으로 생활은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나 때문에 걱정되어서 그만두는 거라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당신이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딜 상황이면 그만둬. 그런데 나도 지금 이렇게 쉬고 있는데
당신마저 쉬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하려는 거야? 그게 나 사업이나 좀 해보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둔 사업이 있는데 퇴직금으로 시작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혹시나 모자라면 장모님 재산 정리한 돈 있잖아. 그거 조금만 보태주면 어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던 말은 듣기 좋은 핑계였고 남편의 머릿속엔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죠. 심지어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엄마의 재산까지 사업 계획에 넣어서 말이죠. 사업 좋죠. 그럴 만한 그릇이 된다면 직장 생활보다 사업하는 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제가 아는 남편은 사업할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남편에게 엄마가 남기고 간 돈까지 끌어다 주며 괜한 시간 낭비, 돈 낭비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경기 안 좋다고 하루가 멀다고 뉴스에서 난리인데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요즘 하던 사업도 전부 망해서 접는다더라.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회사 생활이나 잘해. 그렇지 않아도 머릿속도 복잡하고 마음도 좋지 않은데 당신까지 신경 쓰이게 하지 말아줘. 응? 단호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남편은 태세를 바꿔 그저 가벼운 농담이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더라고요. 나도 막 진지하게 한 이야기는 아니었어. 그냥 혹시나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나이도 있고 하니까 재취업보다는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했던 거지. 그냥 가볍게 한 이야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좀 당황스럽긴 하네. 하여튼 사업은 반대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의 행동과 말이 내심 수상하긴 했지만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고 말았어요. 왜 회사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다들 이렇게 살 바엔 내 사업하면서 눈치 안 보고 살고 싶다고들 하잖아요. 남편 역시 그런 시기가 왔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제 생각과는 달리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고요. 일단 제일 이상한 것은 시모의 행동이었어요. 시모는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난 후 계속해서 저희 집으로 반찬을 해서 가지고 오더라고요. 큰일 치른 며느리에게 반찬 좀 해다 주는 게 뭐가 그리도 이상한 일로 여기느냐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반찬도 반찬이지만 정말 이상한 건 시모의 표정이었어요. 결혼한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다정한 표정으로 심지어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 아닌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가져오더군요. 그야말로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의도가 궁금하더라고요. 아가, 여기 네가 좋아하는 숙주무침이랑 제첩국도 좀 해왔단다. 이 제첩 구하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다음에 올 때 혹시 먹고 싶은 거 있니? 네 입맛에 당기는 걸로 해다 주마. 아,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걸요. 앞으로는 고생스럽게 이렇게 안 해다 주셔도 돼요, 어머님. 고생스럽기는? 우리 며느리 잘 먹는 것만 봐도 내 배가 다 부른걸. 그러니까 혹시나 먹고 싶은 게 생기면 주저 말고 나한테 말하려무나.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어머님. 무슨 직장 상사 비위 맞춰주듯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같이 밥을 먹다가 제가 뭔가를 흘리기라도 하면 바로 물티슈를 대령해주기도 했고, 어느 날은 아무 날도 아닌데 명품 가방부터 해서 제가 주로 쓰는 화장품까지 사다 주곤 하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소화가 잘 안 돼 소화제를 먹었더니 그 모습을 본 시모가 앞치마까지 하고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뭐 하긴 청소하지. 너 아까 보니까 체한 것 같던데 들어가서 얼른 쉬거라. 내가 청소 빨리 해두고 빨래도 해두마. 그러니까 집안일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쉬어. 체했을 땐 푹 쉬는 게 최고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좀 이따가 할 테니 그냥 두세요. 어머님이 이러시는데 제가 어떻게 마음 편히 쉴 수가 있겠어요. 아가, 그냥 나를 돌아가신 친정엄마 대신이다 라고 생각하려무나. 엄마가 돼서
딸이 몸이 아프다는데 집안일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어? 아무리 그래도 체한 거만 좀 내려가고 나면 제가 할 테니 그냥 두세요. 괜찮대도 얼른 들어가서 쉬어. 네가 계속 이러면 이 엄마 마음도 불편해. 호의가 계속될수록 고맙기는커녕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저의 불안이 괜한 기우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불면증이 심해지는 바람에 수면제를 처방받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수면제를 처방받을 겸 상담을 하러 간 날이었죠. 아무래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 직접 운전해서 가기는 무리더라고요. 일부러 차를 두고 택시를 타고 다녀왔는데 집에 들어가기 전 단지 한 벤치에 잠시 앉아 쉬고 있을 때였어요. 뜬금없이 뒤쪽 분리수거장에서 남편과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원래도 목청이 큰 두 사람이었기에 굳이 얼굴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두 사람의 목소리란 걸 확신할 수 있었죠. 엄마, 이게 마지막이지? 더는 버릴 거 없지? 그래, 마지막이야. 이놈의 쓰레기랑 분리수거는 해도 해도 끝이 없니? 그래도 이렇게 다 해놓고 나니 집이 깨끗하더라. 그러니까 엄마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엄마가 대청소 도와줘서 빠르게 끝낼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제가 병원에 간 사이 대청소를 한 듯 했어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에 감동해 울컥하던 찰나 이어지는 두 사람의 대화에 소름이 쫙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됐어. 어쨌든 네 집사람 모르긴 몰라도 집이 반짝반짝하다며 입이 귀에 걸릴 거다. 그런데 걔는 정말 잠만 안 와서 정신병원에 간 거 맞긴 한 게야? 혹시 그냥 미쳐버린 건 아니겠지? 요즘 왜 기분이 심하게 왔다 갔다 하잖니? 나도 그냥 그랬으면 차라리 좋을 것 같다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친 건 아니고 그냥 수면제 처방받으러 갔어. 안타깝게도 집사람 아주 지극히 정상이야. 그 순간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정말 제가 미쳐버려 환청이 들리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잔인한 대화들은 환청이 아닌 분명한 현실이고 또 그들의 진짜 속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두 사람의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숨도 제대로 쉬지 않은 채 두 사람의 대화에 집중했어요. 아유, 도대체 이 고생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니? 네 사업 자금은 아직 소식도 없니? 소식은 무슨, 아직 제대로 말도 못 꺼내봤어. 아직은 더럽고 치사해도 집사람 비 더 맞춰줘야 한다고. 저번에 사업 이야기 잠깐 꺼냈다가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퇴짜 맞았다니까. 두 번, 세 번 이야기 꺼낼 필요 없이 제대로 한몫 뜯어내려면 그 비위 잘 맞춰줘야 한다고. 아니, 도대체 사돈 죽고 물려받은 돈이 얼마나 되길래 그게 한 몫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야? 도대체 얼마길래 우리가 이 고생까지 해야 하냔 말이야. 엄마, 가지고 있던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야. 장모님이 글쎄 사망보험까지 들었더라니까. 그 보험금만 해도 꽤 된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나 위한다고 생각하고 집사람한테 잘해줘. 남편이 정확한 금액을 대며 자랑하듯 말하자 화들짝 놀란 시모가 목소리까지 낮추며 말했어요. 그만큼이나 된다는 말이야? 그래, 알겠어. 우리 아들 위해서 이 엄마가 뭐든 해야지. 이 엄마만 믿어, 아들. 남편은 제가 한 번도 언급한 적 없었던 엄마의 재산 규모와 사망보험금까지 그 액수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남편은 몰래 제가 물려받을 재산을 조사했고 진작 사망보험금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잘해주는 이유가 돈 때문이란 사실에 속이 쓰리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두 사람에게 속고 있었던 거였죠. 한참을 빛나는 꿈에 젖어있던 두 사람은 하하호호 웃으며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넋이 나간 채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를 보낸 슬픔도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믿었던 남편까지 제 뒤로 저런 계획이나 세우고 있다니
내 옆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이 현실에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속이 텅 비는 느낌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고 그저 그 상황을 최대한 냉정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생각을 정리한 끝에 저는 이혼은 물론이며 복수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모와 남편에게 잘 보일 기회를 주기로 했고 남편은 물론이고 시모까지 마음 먹고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게 잘 보이고 싶다는데 마음껏 부려먹어줘야 제 복수는 물론이고 그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어머님, 내일도 혹시 오실 건가요? 응, 너만 불편하지 않다면 이것저것 해서 오려고 하는데 혹시 너 내가 오는 거 불편하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요즘 저희 집에 자주 오시는데 힘들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주무시고 가시라고요. 그냥 저희 집에서 한동안 아예 지내셔도 되고요. 아예 시모와 함께 지내며 마음껏 부려먹기로 마음먹었고 이런 제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모는 제 말에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대답하더라고요. 정말? 정말 그래도 되니? 그렇지 않아도 여기랑 우리 집이랑 거리도 꽤 되는데 날마다 왔다 갔다 하기 힘들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해주면 나야 너무 좋지. 그러면 오늘부터 저희랑 그냥 지내시면서 집안일도 좀 도와주시고 저랑 말동무도 좀 해주세요. 그래, 집안일은 걱정도 하지 말려무나. 내가 날마다 맛있는 것도 해주고 청소도 깨끗하게 해줄 테니. 시모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상상도 못한 채 저에게 모든 걸 다 해주겠다며 호언장담을 하더군요. 그런 시모의 말을 지키게 해주기 위해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아주 밤낮 없이 식사를 요구했고 청소를 하게 만들었고 또 새벽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 먹고 싶다며 시모를 깨웠어요. 어머님, 어머님, 저 지금 잔치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요. 응? 지금 이 새벽에 말이냐? 네, 자다 깼는데 잔치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서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아무래도 지금 해주시는 건 무리겠죠. 너무 먹고 싶긴 한데 어머님이 정 힘들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아, 아니다. 지금 해주마. 자고로 음식은 먹고 싶을 때 먹어야 제일 맛있는 법이지. 밤낮 할 것 없이 대놓고 부려먹는 제 행동에 시모는 화가 단단히 난 듯 보였지만 어쩌겠어요. 아들의 사업 자금이 달린 문제인데 절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괴롭히고 나니 시모의 얼굴은 점점 더 썩어가고 있었고 시모가 폭발할 타이밍에 맞춰 남편 사업 자금에 대해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요즘 회사 생활 어때? 힘든 건 없어? 회사? 회사야 늘 힘들지. 당신도 잘 알 거 아냐.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더 욕먹는 게 회사 일이라는 거.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묻는 거야? 그게 저번에 왜 당신이 사업 이야기 꺼냈었잖아. 그때 내가 단칼에 안 된다고 한 게 마음에 자꾸 걸리더라고. 당신도 당신대로 힘들고 한참 생각해보고 그런 말을 꺼냈을 텐데 내 입장만 생각하고 거절부터 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고 말이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직도 사업 생각이 있는 거야? 최대한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남편에게 사업 이야기를 꺼내자 기다렸다는 듯이 숨도 쉬지 않고 말하더군요. 그럼 당연히 사업 생각 있지. 그때 당신한테 말을 못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도 계획을 다 세워놨어. 당신이 금전적으로 좀 도와주기만 하면 바로 시작해도 될 정도라니까. 그래? 계획서 있으면 나 좀 보여줘. 보고 괜찮으면 투자 좀 하든가 할게. 정말? 정말이지. 내가 조금 있다가 당신 보기 편하게 정리해서 보여줄 테니까 당신은 잘 보고 투자해 주기만 해. 그러면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호강이란 호강은 다 시켜줄 테니까. 전 그저 투자할 생각이 있다고만 했을 뿐인데 남편은 이미 투자받은 사람처럼 다음날 바로 사표를 쓰고 와서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최고의 타이밍을 잡아
이혼을 통보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외출한 사이 보이지 않는 곳에 홈 CCTV를 설치해 시모와 남편의 추악한 계획을 뒷받침할 증거도 확보해 놓기로 했어요. 그렇게 차근차근 통쾌한 복수극을 준비하는 사이 남편은 우선 퇴직금을 쏟아붓더군요. 대책이라고는 오직 제 투자금뿐인 상황에서 일은 일대로 벌이는데 더는 발 빼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잠시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시모와 남편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잔치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목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저는 일단 차려놓은 밥을 맛있게 먹었죠. 식사가 끝나고 나니 남편이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기 여보, 그때 말했던 투자금 언제 해줄 거야? 아, 투자금. 일단 이거 뒷정리부터 하고 이야기 나누면 안 될까?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무슨 돈 이야기를 해. 빈 접시들로 엉망이 된 식탁을 손가락질하며 말을 돌렸고 남편은 제 말에 밝게 웃으며 본인이 다 정리하겠다고 나섰어요. 손해볼 것이 없었던 저는 편하게 TV나 보고 있었네요. 설거지가 끝나자마자 다시 제 맞은편에 앉아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옆자리엔 기대에 가득 찬 표정의 시모가 자리하고 있었고요. 여보, 뒷정리에 설거지까지 다 했는데 이제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 그 전에 내가 할 이야기 있어. 어? 할 이야기? 뭐든지 다 해봐. 무슨 말이든 당신 말이라면 다 들을 준비 됐어. 그래? 그러면 우리 이혼하자. 그대로 이혼을 통보했고 남편보다 더 놀란 시모가 빽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뭐? 이혼? 너 지금 이혼이라고 했니? 너 진짜 정신적으로 어디 아픈 거 아니니? 그러지 않고서야 지금 이 타이밍에 어떻게 이혼하자는 말을 해? 너희가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요즘 부부싸움 한 번 한 적도 없으면서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큰 소리를 치는 두 사람에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전부 알려주었죠. 안타깝게도 저 아주 멀쩡해요. 아니, 두 사람 덕에 아주 멀쩡해졌지 뭐예요? 당신, 나 몰래 내 재산 조사했더라. 그 돈에서 크게 한몫 챙겨서 잘 먹고 잘 살 계획 세웠던데? 그래서 어머님도 제게 잘해줬던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는데 제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지 않겠어요? 당신 그걸 어떻게 한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 두 사람이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내가 모를 리가 있겠어?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떻게 알았는지 신경 쓸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더 신경 써야 할 텐데. 무어라 변명할 말도 떠오르지 않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친절히 설명해 주었어요. 더는 당신 같은 인간이랑 같이 살 생각 없어. 만약 당신이 싫다고 하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할 거고, 물론 위자료 청구도 다 할 생각이야. 당연히 이혼할 남편한테 사업자금 대줄 일도 없을 거고 말이야. 그러니까 허황된 꿈은 접어두고 이혼이나 준비해. 남편은 사업자금이 아른거렸는지 눈물까지 흘리며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사업자금을 받아내려고 한 건 맞지만 그건 다 우리를 위한 일이었어. 내가 사업으로 성공하면 나만 좋은 일이야? 아니잖아. 나도 좋긴 하겠지만 나보다 당신한테 더 좋은 일 아니야? 하루라도 빨리 성공해서 당신이랑 잘 먹고 잘 살려는 생각에 그랬던 거라고. 내가 성공해도 당신을 버릴 생각은 전혀 없었어. 이혼 생각 따윈 전혀 없었다고. 그래, 아가야. 네가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다 오해란다. 우리 아들이 설마 돈만 뜯어내고 널 버릴 생각을 했겠니? 우리 아들이 너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녀석인데 그런 우리 아들을 이런 식으로 버리는 건 아니지 않니? 쪽수로 밀어붙이는 두 사람에게 하는 수 없이 제가 확보했던 증거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그 영상은 몰래 설치했던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었는데 거기엔 두 사람의 추악한 대화가 모두 녹화되어 있었거든요. 엄마,
이제 곧 사업자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며칠 전에 나랑 사업 이야기를 먼저 꺼내더라니까. 그게 정말이니? 이제 며느리 종노릇은 그만해도 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엄마 조금만 더 고생해. 이제 고지가 눈앞이니까. 아휴, 이번에 사업자금만 다 뜯어내고 나면 나 이혼해버리려고. 장모님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우중충해서는. 보는 내가 우울증 걸릴 것 같다니까. 그게 한몫 뜯어내고 사업만 자리 잡으면 확 이혼해버리고 나이도 어리고 밝은 여자랑 새 출발할 거야. 그래, 그건 나도 찬성이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 물건 요즘 얼마나 기고만장한 줄 아니? 시어머니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새벽에 날 깨워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내가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하루빨리 성공해서 고분고분한 며느리 보게 해줘. 그런데 아들, 이번에 사업자금 받으면 이 엄마 집도 옮겨줄 거지? 지금 집도 좋긴 한데 엄마 더 큰 집에서 살고 싶어. 당연하지. 내가 집만 옮겨주겠어? 사업 성공만 하면 엄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정말이야? 역시 우리 아들. 이 엄마는 우리 아들 때문에 살아. 어찌되었든 그 물건 눈에 거슬리는 짓은 하지도 말자꾸나. 당연하지. 우리 조금만 더 참자. 거실은 두 사람의 대화 소리로 가득 찼고 시모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직감했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바닥을 보더라고요. 축 처진 시모와는 달리 남편은 정신이 나가버린 것인지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었고요. 아, 됐어. 당신 돈 받아서 사업 좀 크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 별 수 없지. 당신 도움 없이도 내 사업은 충분히 잘 되고 있고 당신이 돈 안 준다고 해도 대출을 내서라도 성공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무슨 수를 쓰든 성공할 거니까 그때 가서 후회나 하지 마. 후회? 후회 같은 소리 한다. 그런 말이 하고 싶거든. 사업이나 성공하고 그런 말을 해.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진심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왜? 못할 것 같아? 당신이 뭘 알기나 해.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당신이 그런 말하면 내가 뭐 겁이라도 낼까 봐? 왜? 돈 좀 있다고 사람 막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봐. 무시할 만하니까 무시하는 거야. 뭐 당신 돈 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 어차피 이혼할 건데 뭐. 어찌되었든 그 사업 잘 돼서 나처럼 우울한 여자 말고 젊고 밝은 여자랑 백년해로 하길 바랄게.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럴 거거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당신 정말 우울해서 나도 이혼하고 싶었다고. 돈 받아낼 때까지 참고 살려고 했더니 이렇게 먼저 이혼해달라고 해서 고맙네. 그렇게 고마우면 위자료나 잘 준비해놔. 그때 가서 구질구질하게 못 준다고 매달리지 말고. 그까지 푼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청구나 해. 이혼도 질질 끌지 말고 빨리 해버리게 말이야. 다가올 미래도 모르는 남편은 큰 소리를 뻥뻥 치더군요. 한껏 비웃어주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두 사람에게 다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할 수 있었죠. 그 후 전 남편의 사업은 말처럼 잘 되었냐고요? 전혀 잘 되지 않았어요. 전 남편의 말처럼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제가 봐도 전 남편이 구상하고 있던 사업은 허황된 꿈에 가까운 사업이었어요. 성공은커녕 돈만 버리는 허튼 짓에 가까웠죠. 그렇게 퇴직금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내서 진행했던 사업을 최단 기간 시원하게 말아먹은 전 남편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또 사업을 한다고 시모 집까지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지독한 사업병에 걸려버린 거였죠. 하지만 사업에 관한 그 어떤 지식도 노하우도 없던 전 남편이 돈만 끌어다 붓는다고 한들 그 사업이 성공할 리는 없었죠. 끝끝내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돈을 빌려달라고 말이죠. 정말 염치 없는 말인 거 잘 알고 있는데 혹시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정말 사정이 너무 급해서 그래. 설마 했는데
돈을 구걸하는 연락을 하다니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 걸 때 누구한테 거는 전화인지는 똑바로 확인은 한 거지? 나 네 전 부인이야. 그냥 그저 아는 지인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 내가 오죽 급했으면 당신한테 이런 연락을 했겠어. 나도 내가 얼마나 지금 한심하게 보일지는 잘 아는데 정말 너무 급해서 그래. 그러니까 나 돈 좀 빌려주라. 당신 나하고 우리 엄마한테 받은 위자료도 있고 장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에다가 사망보험금도 있잖아. 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내가 다른 돈도 아니고 우리 엄마 목숨값으로 널 도울 것 같아? 그리고 다른 돈도 똑같아. 너랑 네 엄마한테 받은 위자료는 말 그대로 네가 나한테 준 상처에 대한 대가인데 그 돈을 널 왜 주겠어? 너한테 10원짜리 한 푼 못 주니까 이딴 구걸 하지도 마. 여보, 그러지 말고 조금만, 아주 조금만 빌려주면 돼.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할 거 아니야. 이미 이리저리 빌려서 사업은 시작했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 이때껏 투자했던 돈까지 다 날릴 상황이어서 그래.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만, 아주 조금만 좀 빌려주라. 구걸이라고 하든 거지라고 하든 쌍욕을 해도 좋으니 돈만 좀 빌려줘. 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릇도 안 되는 게 사업한다고 부모 집까지 다 날려먹었으면 지나가던 똥개도 정신 차리고 사업은 꿈도 안 꾸겠어. 한때 너랑 사랑이란 걸 했던 사람이라서 해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살다가 새고랑 차는 건 시간 문제야.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다신 연락하지 마.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연락이 오길래 아예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그 후 들리는 소문으로 전 시모는 여전히 사업병에 걸린 아들이 진 빚을 갚아내느라 식당 일을 하며 고된 노후를 보내고 있다더군요. 그러면 뭐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아니겠어요?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인연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회사 복직을 미루고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요즘은 이리저리 발길 닿는 대로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다니다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오래 머무르기도 하며 심적인 안정을 되찾고 있어요. 친정엄마의 갑작스러운 사고와 연달아 일어난 이혼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 건 사실이지만 요즘은 수면제 없이도 잘 잘 만큼 많이 안정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저곳을 다닌 게 많은 도움이 된 듯해요. 회사에서도 이런 제 상태를 이해해 주신 덕분에 올해까지는 마음 놓고 푹 쉬고 내년에 복직할 예정이에요. 다시 일개미로 돌아가기 전 부지런히 여행을 다녀보려고요. 이혼할 당시 힘들었던 이유는 주변에 어떻게 해서든 돈 한 푼이라도 뺏으려는 사람만 있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었어요. 어떨 땐 제가 살아온 삶을 부정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혼하고 여행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둘 인연을 쌓다 보니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더 이상 인간관계에 힘들어하지도 말고 어제보다 오늘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참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그런 좋은 사람들과 많이 웃기도 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이 웃고 제 삶에 만족하는 시간을 보내며 행복하게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로써 저의 긴 이야기도 끝이 났네요. 다들 어떠셨을까요? 긴 이야기가 지루하진 않으셨을지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